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유성화입니다. 오늘은 전승연,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일과 직업의 모습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일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AI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산재 예측 AI 모델이 기존 방식보다 사업장 선별 성능을 52%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은 약 300만 개의 사업장 데이터를 학습해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합니다. 실제 데이터 검증 결과 사람이 선정한 사업장보다 AI가 선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가 약 101만 일 더 많았습니다. 이는 AI가 실제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이 모델을 통해 한정된 예산과 예방 인력을 위험 사업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산재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도입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자동화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무가 바뀔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은 고용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로봇과 협업하는 제조 노동자의 88%가 충돌이나 게임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위험을 경험한 비율도 60%를 넘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로봇 기반 공정에 맞는 새로운 안전기준 정비와 노동자를 위한 전환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약 613만 개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1인 중심의 영세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스마트 기술 활용이 전년 대비 9.2%포인트 증가하면서 27.2%에 달했다는 겁니다. 주로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장 관리 분야에서 기술 도입이 활발했습니다. 창업을 선택한 경우 창업 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 경영을 꼽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취업난에 따른 창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현장 속으로 전승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최근 하늘을 보면 작은 비행체가 공중을 날며 촬영을 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장면이지만 이제는 다양한 현장에서 드론이 활용되면서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하늘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드론 조종사, 드론 파일럿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드론이라고 하면 취미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레저 활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드론은 촬영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환경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거나 농업 분야에서는 넓은 농지 위를 이동하며 농약을 살포하는 데 드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점검을 위해 드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이러한 드론을 직접 조종하면서 공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항공 촬영을 통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시설 점검이나 지형 조사 등을 위해 정확한 위치에서 드론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비행 경로를 계획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등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바람의 세기나 주변 장애물, 전파 환경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비행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종 능력과 현장 경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드론 조종사의 역할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나 방송 촬영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시설 관리,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나 환경조사 같은 새로운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는 의약품이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드론 배송 시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활용될 분야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산업이 앞으로 물류, 안전관리,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드론 조종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도 어려움은 있는데요. 드론은 항공 장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 기상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비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또 안전한 비행을 위해 비행 제한 구역이나 항공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무대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한 조종과 판단으로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론을 통해 미래 산업의 또 다른 길을 열어가고 있는 드론 조종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드론 조종사에 대한 현장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지원할 기업은 많은데 막상 기업 분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읽어도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공시를 활용한 기업 분석입니다. 전자공시는 기업이 사업 내용과 실적, 주요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회사 소개나 페이지나 홍보 자료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사업 구조와 매출 비중,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기업 이해를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계열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유명한 회사라서 지원했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나 기업 개요를 참고하면 지원 직무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라면 회사의 주요 제품과 또 시장 방향을 연결할 수 있고, 인사나 경영 지원 직무라면 조직 운영이나 사업 확장 흐름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경험을 강조해야 할지, 면접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회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되는 핵심만 골라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분석은 많이 보는 것보다 직무 지원 직무와 연결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취업 준비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공시를 통한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잡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는 기업 공시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는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직종까지 오늘의 직업의 세계 김채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과제도 보고서도 심지어 그림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도 업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의 65%가 인공지능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거나 데이터 편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직무가 바로 AI 윤리 책임자입니다. AI 윤리 책임자, 과연 어떤 직무일까요? AI 윤리 책임자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업이 책임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인공지능 사용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AI 윤리 책임자의 필요성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문서 작성이나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차별이나 편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료 알고리즘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픈 흑인 환자보다 건강한 백인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 대상으로 추천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도 윤리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과 윤리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윤리 책임자가 되기 위해 특정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규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AI 윤리 책임자는 인공지능 세대가 도래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관리하는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AI 윤리 책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새로운 직업인 AI 윤리 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네, 과거에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바로 성실함과 연차였는데요. 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가 곧 실력이었고 소속감이 곧 경쟁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울타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직 중심에서 개인 역량 중심으로 그리고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 요즘 인재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일을 묵묵히 잘해내는 조직형 인재가 최고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죠. 특히 AI가 들어오면서 그 변화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반복적인 분석이나 자료 정리는 이미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AI가 할 수 없는 판단이나 해결의 영역이 진짜 사람의 영역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보다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주목받게 되겠습니다. 네,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면 내 자리는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사실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이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정승영 아나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의 미묘한 감정을 읽거나 관계를 조율하는 건 아직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기계가 아직 공감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갈등을 중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장은 기술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사람다운 가치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공간이 되겠죠. 네, 결국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획력이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의 본질이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나라는 브랜드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나라는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어디 소속이냐보다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엔잡러나 퍼스널 브랜딩 열풍이 부는 거겠죠.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은 이제 내 역량을 키우고 증명하는 무대일 뿐입니다. 내 전문성만 확실하다면 무대는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학습력입니다. AI가 직무를 계속 바꿔놓기 때문에 지금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그런 유연함이 가장 큰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더해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잡토크를 통해서 조직 중심에서 개인 역량으로 또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화해가는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어느 조직에서 일하냐 보다 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고민하실 때 오늘 이야기들이 작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누군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대중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콘텐츠로 큰 영향력을 가진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를 넘어 복잡한 교통사고 상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끌어내며 새로운 방식의 커리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온 그는 한 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고가 법률 지식 부족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법과 책임을 고민했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 상황을 분석하며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이 적용됐는지를 따지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법률 이야기가 실제 상황과 함께 설명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까지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콘텐츠 활동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다루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은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본업인 법률 전문성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였고 콘텐츠 활동은 다시 그의 전문성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와 콘텐츠 창작자라는 두 연결을 연결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전문성은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를 넘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창작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그의 활동은 전문 지식이 반드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또한 그의 사례는 한 사람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역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가능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확장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빈 스토리 마칩니다. 네, 오늘은 한문철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코너로는요. 경제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전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전기가 병목이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인데요.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 전기차 생산, 반도체 공장처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많이 만드는 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발전소 건설보다 전기를 보내는 길, 즉 전력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망, 송전선과 변전소 같은 전기 인프라가 왜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력망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속도를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공장 가동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처럼 산업 현장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송전망과 변전 설비가 부족하면 실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전기가 지나갈 길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때 핵심은 송전, 변전, 배전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조입니다. 전력망 산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계 구조입니다. 단계가 하나로 이어져 설계부터 시공, 시험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이 길고 복잡하며 또 안전과 품질 기준도 매우 엄격한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전력 설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구조입니다. 전력기기, 전선과 케이블, 제어 시스템, 그리고 시공과 유지 보수까지 여러 기업이 분업 구조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의 전력망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일터에 만드는 첫 번째 변화는 현장 전문성의 재평가입니다.
전력망은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 관리의 비중이 매우 큰데요. 그래서 전기, 설비, 안전 분야에선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더 커져 현장에선 결국 경험과 숙련도가 안전과 생산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협업과 조율, 그리고 공정관리 역량의 중요성입니다. 전력망 사업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단계 일정이 지연되면 전체 공정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일정과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방식도 중요해 현장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협력 조율과 관리 역량도 점점 더 중요한 능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력망 투자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산업 현장에 일하는 방식과 인력 구조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전승현 아나운서 어떤 주제 준비했을까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요. 60대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상당 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나 경비직, 이런 관리직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거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비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도 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여기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론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다소 다르다고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비, 시설관리, 단순 서비스직 등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일자리 경쟁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고령층 취업 증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고령층 일자리 사업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또 기업들도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모습도 한층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년 이후 은퇴라는 흐름이 계속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일을 이어가는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고령층 취업 증가 역시 이런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 취업자 현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층 취업자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주제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 출발선이 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취업 자체가 하나의 긴 준비 과정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2025년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 고용률은 46.2%로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1.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첫 취업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 듣고 보니 요즘 취업이 그냥 어렵다라는 말이 체감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더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시작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재학 중부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자격증, 실무 경험까지 다 챙겨야 한다는 압박이 훨씬 커진 것 같거든요. 취업이 단순한 입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사 전에 이미 긴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청년 취업 시장은 졸업 후 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를 먼저 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도 재학이나 휴학 기간 중 직장 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이 43.2%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실무 경험을 미리 쌓으면서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신입이 그냥 신입이 아닌 셈이네요. 기업에서는 바로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신입들도 경력 같은 이런 경험을 원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고 심리적인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의 느린 그런 준비나 의지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은 높아졌고 청년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취업 전에 이미 또 다른 경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비경제활동 청년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자 비율도 14.5%였고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 일반직 공무원, 자격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취업 전 대기 상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 청년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 기간이 훨씬 길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쌓이는 부담도 개인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일터 구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첫 취업까지 11.3개월, 이 숫자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사회로 들어가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준비의 시간이라고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일터는 이미 취업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잡토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기업 사전인데요.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 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기업 사전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브랜드 중 하나죠. 코카콜라입니다. 빨간색 로고와 톡 쏘는 탄산,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음료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약사였던 펜버턴이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를 만들면서 코카콜라의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코카콜라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종의 건강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가 캔들라가 브랜드 권리를 인수하면서 코카콜라는 본격적인 음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코카콜라는 초창기부터 마케팅 전략이 뛰어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흰색 글씨의 붉은 로고, 그리고 곡선이 강조된 병 디자인 역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병은 1915년에 등장한 컨투어병 디자인입니다. 멀리서 보거나 어둠 속에서도 코카콜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코카콜라는 광고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셈이죠. 현재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뿐만이 아니라 주스, 스포츠 음료, 생수 등 다양한 음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그리고 판타 등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하루에도 수십억 잔이 소비되는 음료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코카콜라의 정확한 제조법은 7X 포뮬러라고 불리는 비밀 조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레시피는 오랜 시간 극비로 관리되어 왔고 지금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제품의 맛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의 약국 음료에서 시작해 글로벌 음료 기업으로 성장한 코카콜라.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전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코카콜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기업사전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봄이면 주말마다 어디 갈지 고민되시죠? 봄철 꽃놀이도 좋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나들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실내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르스페이스입니다. 르스페이스는 영상과 빛, 그리고 음악을 활용해 우주를 테마로 만든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벽과 천장, 바닥까지 360도로 영상이 펼쳐지는 몰입형 공간으로 관람객이 마치 거대한 영화 속 장면 안에 들어온 듯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 규모는 약 1,800평으로 총 17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별빛이 펴지고 눈앞에는 은하가 흐르듯 펼쳐집니다. 빛의 터널과 화산, 행성 등 다양한 우주 장면들이 영상과 음악, 빛의 연출로 표현됩니다. 공간마다 색감과 분위기가 달라 마치 영화 속 장면 안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르스페이스는 단순한 작품을 보는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이 공간 속을 직접 걸어다니며 빛과 영상을 체험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특히 화려한 색감과 빛 연출 덕분에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나 연인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르스페이스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에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리조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전시 관람객에는 주차 할인도 제공됩니다. 실내에서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색다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인천 영종도 미디어 아트 전시관 르스페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전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컨셉으로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실내 데이트 또는 실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르스페이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또 고민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미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알쓸정에서는요. 미래를 위한 가장 솔직한 기록, 가입력 및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입력 관련 지원이 훨씬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들이 주로 시술비 위주의 사후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검진처럼 미리 몸 상태를 체크하는 예방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력 검사 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나이를 확인하는 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가입력 검사의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이때 국가로부터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의 활력을 보는 정액검사가 보통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국가가 5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꽤나 줄여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대폭 늘었습니다. 2025년 기준 20만 명에서 올해 약 35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 20세에서 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생애 주기별로 총 3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난임 지원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난임 지원에 있어서 중위소득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랐다면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부부의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횟수도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부부당 시술비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5회씩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때문에 시술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내 몸에 맞는 최선의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 지원을 결정한 후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늘면서 시술 일정을 잡고 임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에서 보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총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요. 난임 치료 휴가 시 받는 급여가 하루 84,21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이틀 기준 16만 8,4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력 및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우리 동네 지정병원 리스트는 온라인 이보건소 홈페이지나 각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가입력 검사라고 하면 난 당장 아이 낳을 계획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입력 검사는 더 이상 당장의 임신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을 지키는 일로 그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책은 우리가 당장 부모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언젠간 맞이할지도 모를 그 순간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미리 저축해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방검사부터 시술비 지원까지 오늘 공유해드린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주도적으로 만드는 유용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가입력과 난임 지원 정책까지 오늘 코너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이라는 시간을 대부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직업이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삶에 대한 태도,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일에 대한 유용한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